이건 재난이 아니라 종말이었습니다. 사우디 하일, 기온 54.3도, 체감 온도는 60도. 죽음의 열기 속에서 전기도, 물도, 공기도 사라졌습니다. 최첨단 미국 모듈은 녹아내렸고 이스라엘 시스템은 습도로 셧다운. 일본, 독일, 내부 폭발 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한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철제 박스 하나. 그건 한국이 만든 생존 장치였습니다. 왕세자는 무너진 현장을 보고 말없이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걸 만들었죠? 돌아온 대답은 단 하나. 우린 살아남는 법을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세계가 무너진 날 왜 오직 한국만 끝까지 버텼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살 빈 자이르, 사우디 국가재난기술청 선임관입니다. 폭염과 모래폭풍이 하일 지역을 강타했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죠. 물도, 전기도, 통신도 모두 끊겼어요. 사막의 분노 앞에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파이살 왕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해요. 부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모래먼지를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모래에 반쯤 파묻힌 자동차들, 사라진 도로, 그리고 여기저기 무너진 건물들. 오만한 도시는 하루 만에 폐허가 됐습니다. 생존 모듈은 준비되었나? 제가 물었어요. 네, 5개국 모듈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이요. 생존 모듈이라. 극한 재난 상황에서 최소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동형 구조물입니다. 전기가 없어도, 물이 없어도, 심지어 토양이 없어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게 만든 최첨단 기술이죠. 재난기술청에서 우리는 이런 모듈을 전 세계에서 구매하고 테스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침묵이 흘렀어요. 왕자님의 표정은 무거웠고 장관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파이살, 상황 보고를 해주게. 짧게 목례를 하고 저는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하일 지역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최소 일주일간 외부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존 모듈 실험은 리야드 외곽에서 진행 중이고요. 결과는? 왕자님이 물었죠.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기 이릅니다만 초기 데이터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모듈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일본과 독일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저는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측 제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KSRM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됐는데 기술자 출신의 민간인 개발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뭘 만들겠어요? 냉방 말고는 김치밖에 없잖아요. 회의실에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한국? 그들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식민지 경험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나라가 첨단 생존 기술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제안서를 형식적으로만 검토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비교 대상으로는 포함시키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요. 왕자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회의는 마무리됐어요. 그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얼마나 크게 무너지게 될지를요. 밖으로 나오니 모래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비상경고음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죠. 사람들은 대피소를 찾아 허둥지둥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야드 실험장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선임관님,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모듈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72시간 자급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과학이 말해줄 차례였어요. 어떤 기술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인지 냉정한 데이터가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의 KSRM은 단지 비교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역사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직 알지 못했죠.
리야드 외곽의 테스트존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죠. 그들의 모듈이 가장 뛰어날 것이라 확신했어요. 테스트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전력 없이 72시간 동안 생존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죠. 테스트존에 도착하자 실험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파이살 선임관님, 각국 모듈은 이미 48시간째 가동 중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책임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미국 모듈로 향했어요. 외관은 군사시설처럼 견고했죠.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확연히 달라진 온도에 놀랐습니다. 배터리가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습니다. 냉방 시스템이 24시간 만에 멈췄어요. 이스라엘 모듈은 어땠을까요? 습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일본 모듈은 식수 생성 장치가 불안정했고 독일 모듈은 내부 공기 순환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부분 실패라고 해야겠죠. 모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저는 분노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국들이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그때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모듈은 보셨나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책임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한국 모듈로 향했습니다. 외관은 가장 소박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컨테이너 모양이었죠.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내부는 쾌적했어요. 48시간째 안정적으로 21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수 생성, 응급 작물 재배 모두 정상이에요. 말도 안 됐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사람 같은 설계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 모듈만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실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일본, 독일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재검증을 요구했죠. 테스트를 다시 해보세요.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이미 3번 반복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변함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한 사우디 실무관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건 장비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장비가 철학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데이터는 명백했어요. 각국 대표들 앞에서 보고해야 했죠. 비교 실험 결과 한국의 SRM이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리고 왕실은 곧바로 한국 방문을 결정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도 방한단에 합류했습니다. 저희 사우디 대표단 7명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화려한 서울이 아닌 전라북도의 작은 방제기술센터로 안내했죠. 외관은 믿기 힘들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저는 한국 측 안내인에게 물었어요. 안내인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벽과 천장, 바닥까지 모든 공간이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맞이한 이가 백유태라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백유태입니다. 전직 소방관이고 지방대학 출신 생존 전문 개발자예요. 그의 소개는 자랑스럽다기보다 담담했습니다. 첫 인상은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저희를 안내하기 시작하면서 제 선입견은 무너져 내렸죠. 이쪽은 무전력 냉방 모듈입니다. 쉽게 말해 전기 없이도 24도를 유지하는 방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태양빛은 밖에서 열을 만들지만 우리는 그 열을 식히는 데 써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죠.
마치 땀이 피부를 식히는 것처럼요. 여기에 바람의 길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공기가 돌도록 했습니다. 백유태는 복잡한 과학 용어 대신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했어요. 저와 함께 온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기지보다 정교하군요. 다음은 공기수분 식수화 기술이었어요. 백유태는 작은 장치를 가리켰습니다. 사막에서 공기 중에 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아주 적지만 항상 있어요. 이 장치는 그 미세한 수분을 모아 물방울로 만듭니다. 마치 거미줄이 이슬을 모으듯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극저습 환경에서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물이 어떻게 차갑게 유지되는지예요. 백유태는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얼음이 없는데도 차가웠어요. 냉장고도 없었죠. 이건 마치 시골 할머니들이 땅에 묻어두던 항아리와 같은 원리예요. 자연 그대로의 냉각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응급 작물 재배 시스템이었습니다. 흙 한 줌 없이 작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건 기르는 게 아니라 버티는 기술입니다. 최소한의 영양분으로 식물이 살아남게 하는 거죠. 저는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백유태의 마지막 설명이었어요. 전기 없이도 견뎌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이 빠진 보리차를 나눠 마셨고, 장마가 오면 비닐로 지붕을 덮고 겨울이면 신문지로 창문을 막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백유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수도가 얼면 양동이에 물을 받아놓고 전기가 끊기면 담요 2장 겹쳐 덮고 잤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없어도 사는 법이 기술이 됐고 못 먹어도 버티는 게 철학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을 보러 오셨겠지만 우린 그걸 살면서 만든 겁니다. 만든 게 아니라 겪은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유태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대한민국이 만든 건 기계가 아니라 살아남으려 했던 국민들의 방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려 했던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즉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비상회의가 소집되었고 KSRM 모듈 2기를 하일 지역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 기술팀과 사우디 측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모듈은 언제 도착합니까? 왕자님이 물으셨어요. 이미 공수 중입니다. 내일이면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기술이 우리의 첨단 시스템들보다 효율적일 수 있단 말인가요? 그건 마치 마차가 우주선을 이긴 것과 같았어요. 모듈이 하일에 도착했을 때 현지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컨테이너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거 정말 작동할까요? 현장 감독관이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작동했습니다. 여기서도 작동할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죠. 설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하메드 공무원이 다가와 제안했습니다. 현장 영상 기록용으로 시범 입주 가족을 모집하는 건 어떨까요? 홍보 효과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이 황당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민간인을 들여보낸다고요? 하지만 하메드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6시간 관찰 체험만 할 예정입니다. 임산부가 있는 가족이 자원했어요. 아이들도 2명 있습니다. 결국 저는 승인했습니다. 아이 둘을 둔 임산부가 포함된 하일 주민 가족이 시범 입주자로 선정됐어요. 그들은 6시간 동안 모듈 내부에서 지내며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었죠. 6시간만이에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범 입주 당일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듈 내부를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아이들은 특히 응급 작물 재배 시스템에 흥미를 보였죠. 한국 기술자들은 모든 기능을 설명하며 작동법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에어컨도 없는데 시원하네요. 가족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건 에어컨보다 더 오래된 지혜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활용한 거죠. 한국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6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죠.
시범 체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체험에 참가한 가족들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상을 검토했어요.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사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죠. 이제 우리는 대규모 생산을 고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날 일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기상예보에서는 3일 후 작은 모래바람이 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종종 인간의 예측을 비웃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작은 모래바람이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폭풍이 하일 지역을 강타했어요. 시범 체험이 끝난 지 이틀 후, 저는 비상통제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선임관님 4일차 새벽 상황 보고입니다. 부관이 다급히 들어왔어요. 열파와 황사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기온이 55도까지 올랐고 시야는 1m 이하로 떨어졌어요. 대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 주민 90%가 안전지대로 대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때 갑자기 방 안의 불빛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비상전원으로 일부만 다시 들어왔어요. 전력망이 붕괴됐습니다. 비상에너지 저장 장치가 가동 중이지만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었습니다. 통신도 불안정해져 간헐적으로만 연결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일에 설치된 한국 모듈은 어떻습니까? 부관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깜빡였지만 충격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모듈 1호기가 정상 작동 중입니다. 자동 방진 모드로 전환되었고 내부 온도는 여전히 23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응급 작물 재배 시스템도 정상 작동 중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전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력 없이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배터리를 쓰나요? 아닙니다. 배터리도 없습니다. 완전한 무전력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국팀이 설계한 그대로입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기술이 유일하게 생존한 시스템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증명된 것이었죠. 확실합니까? 직접 확인했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SNS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넘기자 실시간 영상이 재생됐어요. 모래폭풍 속에서 홀로 불빛을 밝히고 있는 한국 모듈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은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오직 그곳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죠. 영상은 모듈 상공에 설치했던 재난 감시용 고정 카메라로 촬영된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남은 건 단 하나, 한국이 만든 컨테이너였다. 저는 영상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첨단 기술이 모두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한국의 단순한 기술만이 생존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백유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장비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없어도 사는 법이 기술이 됐고 못 먹어도 버티는 게 철학이 됐습니다. 통신이 다시 끊기기 전 저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듈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그리고 한국팀에 감사를 전해주세요. 폭풍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저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보호 장비를 갖추고 한국 모듈로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여전히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시야는 조금 나아진 상태였죠. 모듈에 도착하자 한국 기술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임산부와 아이들. 그들이 여기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술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시범 체험 가족이요.
하메드 공무원님이 계속 머물러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메드의 이름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죠. 하메드는 제 허락 없이 가족을 모듈 안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통신이 두절돼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폭풍이 시작되고 나서는 아무도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임산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바닥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재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임산부에게 다가갔어요. 네, 놀랍게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기술자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산소 공급은 어떻게 해결했죠? 전력도 없는데 환기 시스템은요? 이건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식물들이 산소를 만들고 자연 환기구가 공기를 순환시켜요. 전력이 없어도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임산부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의료 장비로 확인해 보니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었어요. 모듈 내부의 환경이 그녀와 태아에게 전혀 무리를 주지 않고 있었죠. 우리는 테스트였을 뿐인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생존이 되어버렸네요. 기술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말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한국팀이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자신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기술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듈은 최악의 상황을 위해 설계됐어요. 폭풍이 잦아들고 통신이 복구되자 이 놀라운 생존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우디 과학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장비를 수출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문장을 보냈죠. 우린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려고 했던 건 장비가 아니라 생존의 철학이었다는 것을요. 폭풍이 완전히 잠잠해진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하일 생존 모듈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비공식 일정이었고 모든 언론은 차단됐습니다. 심지어 왕세자는 보호 조치마저 거부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왕세자를 맞이했습니다. 빈살만은 말없이 모듈로 향했어요. 구조된 가족과 대면하지 않고 조용히 모듈 기초 설계 도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잠시 후 빈살만은 기술자 백유태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백유태가 도착하자 왕세자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들, 왜 이런 걸 만든 겁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목소리였어요. 왜 한국은 이런 것까지 만들었는가? 백유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폐허 속에서 전기 없이, 땅도 없이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냉장고 하나 없던 시절에 우리는 바닥을 따뜻하게 덮는 법부터 배웠죠. 백유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한국 전쟁 후 우리는 폐허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전기가 귀했고 물자는 부족했습니다. 겨울이면 방 한 칸에 가족 모두가 모여 서로의 온기로 버텼죠. 보릿고개를 넘기려고 산나물을 뜯어먹었고 한 그릇의 국에 밥을 말아 나눠 먹었습니다. 왕세자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백유태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첨단 연구소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매일 고민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온돌은 바닥 난방 기술의 원형이 됐고 김치 저장법은 냉장고 없이도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장마철에 물이 새는 지붕을 비닐로 덮는 임시 방편이 이제는 첨단 방수 기술이 됐죠. 우린 가진 게 없어서 그걸 기술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빈살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백유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이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우디 장관들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사과.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오만함에 대한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기술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착각에 대한 사과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모듈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복잡한 공식이나 첨단 기술보다는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마치 수백 년간 축적된 생존의 지혜가 현대 기술과 만난 것 같았습니다. 햇빛의 각도를 고려한 창문 배치, 물의 자연 순환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 식물의 증산작용을 활용한 습도 조절. 모든 것이 자연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어요. 기계가 아닌 생명체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사우디 대표단을 이끌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SRM 500기 계약 체결을 위한 공식 방문이었죠. 계약 체결식장은 화려했지만 한국 측의 태도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백유태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기술자의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술 교류 협약을 넘어서 기억, 공유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공동 생존학교 설립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 측 대표의 발표에 장내가 술렁였어요. 기억 공유 프로젝트? 생존학교?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K-서바이브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기술을 넘어 생존의 철학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사우디와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재난 취약 지역 학생들이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팔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생존의 지혜였죠. 장내 스크린에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학생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난과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나라의 젊은이들도 많았어요. 한 나이지리아 출신 여학생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가진 건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처럼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김치와 냉방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잊지 않은 나라였어요. 폐회식에서 백유태는 전 세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의미심장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백유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카메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여전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군요. 한국은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끈질긴 나라라고. 그 말, 이제 저도 믿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실망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저는 화려한 첨단 기술을 기대했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역경을 통해 얻은 지혜였죠.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생존학교가 당장이라도 보일 듯 눈에 선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술은 수출된다. 철학은 남는다. 그리고 기억은 그 나라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 언젠가 누군가를 살려냅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억으로 만든 나라. 오늘도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다시는 어떤 나라도 어떤 기술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혁신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건 화려한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버티며 만들어낸 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고 겨울을 견디며 우리가 배운 생존의 지혜가 지금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겪으셨던 그 순간들, 지금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기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최강국들을 제치고 생존의 지혜를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제가 세계의 내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세 스푼이었습니다.